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양자얽힘의 불교적 의미로서 코펜하겐 해석으로서 실제성과 분리성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보살은 반야 바람일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려고 말하는데, 몇 가지 사실을 과학적으로 고찰하여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수긍하더라도 생각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 할지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우리는 다시 뒤바뀐 생각에 사로잡혀 진리인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예 중 하나를 우리가 금강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 나라가 있고 이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그것은 왜 그러냐? 수벌이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 구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선종에서는 덕산의 방 임재의 할이라 그래가지고 뭘 물어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딱 때렸고 임재 스님은 할을 했어요. 그 덕산의 방으로 유명한 덕산 스님이 아직 선을 모르고 금강경만 제일인 줄 알고 금강경을 강설하던 중 저 남쪽에 어떤 용담선사라는 사람이 아주 선풍을 크게 불러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문자를 무시하고 견성 체험만을 중요시하는 이런 성객들은 말로 혼내줘야지 하고 이제 보따리를 메고 남쪽으로 찾아갑니다. 용담 근처에 왔을 때 그 점심시간쯤 됐기 때문에 그 떡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 떡 파는 가게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맹랑한 제안을 합니다. 떡을 달라니까 그냥 떡 주는 게 아니고 그 스님 그 바랑에 뭐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금강경 들었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을 테니까 답을 스님이 제대로 하면 내가 떡을 공짜로 다 드릴 테고 대답 못하면 그냥 굶고 가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뭐 덕산 스님이야 금강경에 대해서는 자기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며 미래심도 불가득이 했는데 스님은 지금 어떤 마음에 점심을 드시려고 합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치를 따지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님은 할 수 없이 굶고 떠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 그 곳의 이름이 금강경 중에서 일체동관문입니다. 일체동관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 없이 관할다. 분별심을 떠나서 반야의 경계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에 반야는 오온 중 하나인 본부의 마음작용이 멈췄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또는 상수멸에 이른 자에게는 마음이 없겠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끄덕거릴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많은 중생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소설 아니겠느냐.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의 구절을 소설 같은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반야심경의 구절이나 다른 대승경전의 내용인들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소설이지. 제2부 7강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자얽힘이라면, 그런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복습부터 하죠. 그 아래 돌멩이 세 개가 있어서 우리는 이 돌들을 보고서는 크기를 말하고 무게를 말하고 색깔과 모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값을 갚는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크기, 무게, 색깔, 모양 이것들을 이 돌의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리량 어디서 나온 건가? 돌이라는 어떤 실제가 있어서 그 속성을 관찰자가 관찰한 것인가? 아니면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 물리량이 만들어지고 그 물리량에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은 뭡니까? 물리량은 측정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위치된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기를 아주 싫어했어요. 입자를 어디에서 관찰하였다면 이론이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지 입자는 관측된 부분이 어딘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위치라는 물리량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정에 의해서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입자가 나타나는 것은 측정이 물리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는 불확정성 원리의 설명을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정 없이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물리량은 관찰자 측정과 상관없이 실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그 실제를 정리합니다. 우선 고전력학적으로는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 실제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계를 교란시키지 않고 물리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물리적 실제의 한 요소가 있어서 이 물리량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계를 대상으로 물리량을 측정하여 질량, 전기량 등의 값을 얻었다면 이것은 이 값을 주는 실체를 가진 어떤 물리적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돌의 크기와 색깔과 무게를 알았다면 그건 돌이라는 물리 실제가 있으니까 그런 물리량을 얻은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유명한 파라독스, EPR 파라독스를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실제 제안한 내용을 원리로 같으면서 내용을 조금 바꾼 겁니다만은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 동그란 건 스핀 0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스핀이 0인 입자가 전자와 양전자를 분리돼서 100광년쯤 떨어지게 되고 이때 왼쪽에 있는 전자의 스핀을 측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핀이 뭐냐면은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그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의 제일 왼쪽은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스핀 앞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왼쪽 그림 중에서 오른쪽 것은 시계 방향으로 같이 도는 것을 스핀 다운이라고 했어요. 그 무슨 뜻은 뭐냐면은 측정 값에다가 그 앞은 플러스를 붙인다는 것이고 다운은 마이너스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자, 스핀 0인 입자가 둘로 나눠지게 되면 전자와 양전자로 나눠지게 되면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둘을 합친 것은 0이 돼야 되니까 전자가 2분의 1이라면 꼭 파란색을 보세요. 파란색의 전자가 2분의 1이라면 파란색의 양전자는 다운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뜻이고 만일 전자가 빨간색을 전자가 다운된 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부른다면 양전자는 0이 분리된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이 상황은 뭐 보아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서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자, 측정 전에는 전자의 스핀 상태도 양전자의 스핀 상태도 전부 중첩이 되어 있어서 2분의 1을 측정할 확률이 50%, 마이너스 2분의 1을 측정할 확률도 50%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측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값 측정할지 몰라요. 그냥 2분의 1 측정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자의 스핀을 누가 전자의 스핀을 측정해서 그 값이 2분의 1로 나오면은 양전자의 스핀은 즉각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스템 전체의 스핀은 원래 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은 이입니다.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요. 그런데 수백 가 년 떨어진 오른쪽에 양전자가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로 결정되지 않고 떨어진 것이 2분의 1이라는 것이 전달되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데 수백 년 걸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마이너스 2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양전자의 스핀을 먼저 측정했더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양전자의 스핀은 측정하지 않고 전자의 스핀만 딱 측정해서 2분의 1이라는 걸 알자마자
양전자가 마이너스 2V라는 걸 알았으니까 측정하지 않아도 양전자의 스핀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양전자의 스핀 값이 본래부터 그런 값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물리량은 측정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다. 자,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측정 전에는 물리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지금 전자 측정해서 양전자의 스핀을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림이 그런 거죠. 전자의 스핀인데 스핀 업과 다운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측정하면 그때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스핀이 결정돼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전자와 양전자가 수백 강연 떨어진 거리에 있다면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는 것이 양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려면 정보가 수백 년이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자의 스핀이 결정된과 동시에 양전자의 스핀이 결정된다는 것은 양전자의 스핀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결정이 있지 않다면 그건 패러독스고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분석은 정말 완벽하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게 분리성이라 했죠.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이쪽까지 정보가 전달되는데 빛의 속도로 걸려서 전달된다면, 그런 분리성이 있다면 전자의 물리량도 양전자의 물리량도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측정에 의해서 물리량이 결정된다는 코펜하겐 해석은 틀렸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텐데, 문제는 분리성과 실제성이거든요. 분리성이 사실이라면 실제성이 있어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분석에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EPR 패러독스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몇백 년 강연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결론을 이끌었는데 잘못이 조금도 없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의함과 또 상대성 이론에 대한 실험을 보면은 조금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묻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묻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다 그래서 아무거나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물음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아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일 떨어진 것이 아닌데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정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분석 과정과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가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아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떨어졌다는 것은 측정한 뒤에 할 수 있는 물리량인데 그걸 측정도 안 해보고 어떻게 네 맘대로 수백 강이 떨어졌다고 하느냐. 이게 바로 보아가 지적합니다. 보아는 측정 후에 전자, 양전자가 우주 양쪽 끝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측정 전에는 파동함수니까, 측정 전에는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단일체잖아요. 단일체니까 본래 스핀이 0인데 여기서 2분의 1을 했다면 저거 마이너스 1을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아인슈타인과 보아 중 누가 옳을까? 이건 이미 제 2부 7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일의 정리와 아스페거 실험에 의해서 보아가 옳은 걸 판명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계를 놓고 말한다면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전자, 양전자의 쌍과 같이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양적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겐지상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 나라가 있고 이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하느니라.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뭐 있기는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소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전을 이렇게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경전을 수백 번 읽더라도 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행정이라 해서 잘 따져보고서 이거 이치에 맞는 말인데 우리가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불교의 심오한 진리에 빠져서 더 불교적 수행에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자적으로 얽히면 우주 양쪽 끝에 떨어져 있어도 그거는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 시간과 공간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즉각적으로 어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질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인간의 정신현상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을 겁니까? 특히 사건 중심의 세계에서 보면 물질이나 마음이나 뭐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양자얽힘은 그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심층의식과 표층의식 이해를 관계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뭐냐면은 그 밑에 그림 보면 심층의식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에요. 일심이라고도 하고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는데 일심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아리아식이라고 할 때는 번뇌를 물든 마음, 허망 분별을 익히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표층에서는 그것이 각각 너와 나 저것으로 다 나눠지죠. 따라서 부처님처럼 이미 한마음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냥 하나인데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뭐게 어렵겠어요. 따라서 금강경의 구절이라는 게 그렇게 험한 것만은 아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라고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체 없는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입자가 출현한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